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 이게 제가 뭐 자동차도 앞에서 여쭤봤고 금융주, 뭐 반도체, 화장품 좀 여쭤봤었는데 네. 올해 좀 뭔가 새롭게 조명을 받을 만한 섹터, 네. 어려웠었는데 조금 개선되는 섹터 좀 찾아볼 네. 만한 거 어떻게 좀 눈에 띄십니까? 근데 작년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반도체랑 화장품이랑 방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 네. 올해 내내도 그 세 가지 섹터를 가장 메인 섹터로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오, 화장품하고 네, 반도체하고 방산. 방산. 그래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이제 버짓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수출할 때 이제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 지원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한두 푼 그 하는 게 금융 아니니까. 지원이 거의 이제 한도가 다 찼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수출 가능성이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내 내수용보다 수출 마진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 쪽 수가 증가하면은 마진이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은 그 세 가지 업종이 거의 한 80%, 90% 가까이 차지하고요. 르네상스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안에서요? 네, 화장품, 방산, 반도체가요? 네. 대박 났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자랑하시는 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뭘 자랑하면 되죠. 그러니까 업종이 이제 네. 그쪽 업종 중에서 또 막 많이 오른 게 있고 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막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이제 특정 몇 개의 종목을 주가 상승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섹터 안에서도 또 이제 종목별로 있으니까. 특정 몇 개 이제 회사는 네.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지만 또 이제 그만큼 주가 못 오른 종목도 있고 해서 또 겸손해. 네, 그 이제 좀 혼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밖에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업 중에서 네네네. 이제 뭐 좀 제2의 메리츠. 성장할 수 있는 예. 이제 뭐 약간 보험 뭐 이런 쪽에서 좀 성장이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한 회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이제 포지션을 가져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2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편입된 게 제약회사가 하나 편입이 됐어요. 오? 제약이요? 네. 원래 그 좋아하시는 바이오 회사 그 있었잖아요. 회사는 그거 말고. 가지고 있고 예, 여전히 예. 가지고 있고 예. 뭐 추가적으로 제약 쪽에서도 이제 좀 옥석가리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또 괜찮은 애는 또 괜찮아요. 전통적인 제약사인데 어떻게 신약 개발까지 하는 회사인가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약회사인데 라이센스 인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제품을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장 설립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공장이 생기면은 인공눈물 ODM 받아서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뭐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신약이 또 유입되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저는 뭐 이 회사가 좀 시비가 있어서 전화사치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주가에 부침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2, 3년 봤을 때는 2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안구건조증 그거 많이 팔아서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어딘지 까먹었다. 그 회사가 이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기 그 신규 회사 아이템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 회사 원래 이제 그 안약을 파는 회사이긴 한데 네네네. 말씀하시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회사는 아니고 네. 전통적인 제약사에다가 뭔가 라이선스 인 네. 해와서 해서 뭐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면은 내년부터는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액이나 이 업사이드가 나는 회사다. 아하.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네. 예, 그런 그렇죠. 접근이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그 방산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방산도 투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었고 전쟁 끝나면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 그리고 뭐 폴란드가 됐건 뭐 노르웨이가 됐건 이슈 하나 지나가면은 이제 더 나오겠어?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갑자기 사우디, 네. 갑자기 로봇 인수 막 네. 나오고 네. 수출입은행 막 나오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예측도 안 되고 네. 그쪽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방산 기업들은 이게 기사화 되면은 계약이 깨질 수도 있으니 보안 네. 엄청 철저히 그렇죠. 하잖아요.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발표를 못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대한민국 이제 K방산 올라오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승자가 됐을 텐데 네. 그 과정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어떻게 보고 과정은 투자를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유럽 쪽에 전쟁이 끝나도 네. 뭐 나토 가입국들의 이제 무기 수요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중동 쪽에 이제 국지전이나 이제 분쟁 발생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근데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한정되어 있다. 그쵸. 뭐 최근 뭐 몇 년간 어찌됐든 글로벌 이제 정세가 되게 안정세를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만드는 국가가 방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되게 계속 긴장감 갖고 있는 나라였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휴전 국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좋게 이제 수입산을 좀 대체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확실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나토 얘기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네. 나토 국가라도 방위비 네. 분담 제대로 안 하는 나라는 아, 네. 푸틴한테 시켜가지고 뭐 공격하라고 네. 약간 이제 막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방산주에도 뭔가 좀 어떻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까요? 어떨까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예측은 네, 안 워낙 되는데. 예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차 전지에는 조금 불리할 것 같긴 하다. 네, IRA 그죠. 법안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피해주는 있는데 뭐가 수혜를 볼지는 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수혜주는. 네, 요거는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몇 개월입니까? 한 9개월 남았으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저 뒤로 밀리면서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쭉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10년물이 다시 한 4.3% 네, 이상 그쵸.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다시 거듭하고 있으면 네. 우리의 자산 배분 전략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뭐 미국 자산을 좀 갖고 있고 싶다. 네.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받더라고요. 미국 국채가 예. 4%대 나오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상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가입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꽤 보이시더라고요. 회사 여유 자금으로 네, 왜냐면 뭐 회사는 뭐 엔화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제 융통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거 놀리느니 뭐 미국 국채 사는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 값이면은 미국 채권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기대감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금리가 생각보다 늦어진 것 뿐이지 금리를 인상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여유주 자금이라고 하면은. 여유 자금이라면 네. 그 기업들도 실제로 그렇게들 좀 네, 하고 그렇게 많이 액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올리진 않을 거니까. 네. 아하. 그리고 기대감으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원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요게 그러면 주식 투자 전략하고도 어떻게 좀 상호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이랑 조금 자산 배분을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 뭐 40%에 뭐 공격적인 자산 60%뭐 요런 이제 기초적인 자산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전자산 내에는 또 뭐 달러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이제 저의 생각에 90% 이상이 이제 주식에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아이디어를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금리 인하, 참.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네. 단행이 됐잖아요. 네, 되게 시장에서 많이 기다렸던 사실은 이벤트이기도 했고, 네, 중국 경제가 원체 어려우니까 언제 네. 하냐,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했는데 최근에 네,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졌죠. 네. 요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나쁘진 않지만 네. 이게 중국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 회복을 하든지 중국의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든지 하는데 금리 뭐 얼마 인하했다고 해서 저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에 이제 공급 과잉이 워낙 좀 심했었고 그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개인 자산의 대부분 또 부동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에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기가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고용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하다고 봤을 때는 금리를 조금 내렸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약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중국 증시는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이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말씀을 누누이 해 주셨었고,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 해서 여쭤봤던 건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큰 기대감을 갖기도 또 어렵고. 그런 징후가 아직은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파워풀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좀 큰 편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대한다고 하면은 네. 중국이 서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벌써 한 4년 3, 4년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한 지가 네. 제대로 된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시킨 적이 없는데 만약에 중국도 만약에 AI에 편승을 해서 투자를 한다. 서버 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전통 레거시 디램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서버용 디램 같은 네. 거, 그러니까 네. 서버용 그 메모리 반도체. 네. 그래서 그게 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는 좀 다시 투자를 재개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고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진 않지만 지켜는 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투자를 집행해 놓는 게 아니라 네.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네. 그게 중국에서 되면은 엄청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중국에서 AI 네. 서버 투자 얘기 네.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날개 지금 하나로 날고 있거든요. HBM 하나로 날고 있는데 하나의 날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네. 지난번에도 그 중국 쪽에서 그래도 스마트폰 판매가 좀 올라오고 있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래, 생각보다 이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좀 꺾였나요? 약간 옆으로 이제 좀 기고 있어서 네. 그럼 요거는 중국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소비 상황하고 또 연계가 될 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우리가 더 기대감을 크게 갖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징후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게 항상 저도 항상 대담 말미에는 이 네. 중국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중국은 언제 올라요? 이거 많이들 여쭤보는데 네. 딱히 뭐가 안 보이네요. 네. 왜냐면은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실망감만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섣불리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소비 문제가 좀 구조적 침체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걸로 보여서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기는 힘들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중국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네, 그래도 반도체.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또 항상 그 많은 분들이 화학주, 네. 뭐 중국 경기 좋아지면 화학주 이게 과거 수년간 이제 그렇죠. 공식처럼 돼 이어졌던 있었었는데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뭐 경쟁도 치열해졌고. 네. 왜냐면은 이제 중국 내수도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수출입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주는 척은 하겠지만 네.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이 화학 제품이 잘 팔리려면 내수 소비도 살아야 되지만 미국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화학이 좋아지고 이거를 과거 공시에 대입하기엔 좀 무리인 부분이 한 가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중동 쪽에서 어찌됐든 플랜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원유 생산해서 정제를 해서 이제 가솔린, 경유 만들고 거기서 또 화학 제품까지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원스토어로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에서 이제 원유를 사다가 이제 한번 정유회사에서 정제하고 그리고 화학회사에서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외 경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조금 단순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좋은 표현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단순해졌다라기보다는 과거의 공식을 대비하기에는 네. 조금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다. 그렇죠. 많이 변하는 게 네. 또 세상이고 네. 경제고 또 산업도 항상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 PBR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네네. 저 PBR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 PBR의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유증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이제 저 PBR이 먼저 올랐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PBR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고 PBR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은 그냥 시장의 재평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냥 다 같이 약간 밸류업이 되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부분은 저 PBR 주식들은 ROE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은 이게 되게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저 PBR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 PBR이 싼 건 맞지만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는 의외로 또 화끈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작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싼데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지? 뭐 갑자기 그런 그 상황이 직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당황하실 수가 있겠죠. 오를 때는 막 화끈하게 오르더니 막 떨어질 때는 막 화끈하게 떨어져. 저평가된 주식이라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PBR 주식들이 갖고 있는 주요 속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저 PBR 주식들이 정말 시장에서 잊혀졌을 때 한 번씩 그렇게 올라요. 20-30%씩 한 번씩 올라요. 네. 근데 오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는 또 막 2-3년 조정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줄 주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 같은 것들이 좀 바뀌면 조금 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부분,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저 PBR의 함정이고 후유증일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하고 투자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 PBR뿐만 아니라 ROE를 높이는지, 네, 이익을 더 많이 내는지, 아니면 자본금이라도 줄이는지 네. 이것까지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오른 다음에는 차별화가 시작이 네, 되는데 차별화가 결국엔 시작이 되죠. 그 차별화에서 차별만 받기 시작하면 네. 이른바 저 PBR주의에 물리면 진짜 답도 안 나오죠. 정말 어렵죠. 그거 진짜 한 2, 3년 저도 이 들고 경험자예요.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아유, 저 PBR주의에 나오면 계속 네. 눈물 나옵니다. 회장님 찾게 됩니다. 오늘 해서 격월 이건규 2024년 2월호 함께 있고 이제 4월호에 또 한번 그럼 네.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